도대체 트럼프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은 무엇일까? 미래의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 다 싹 끌어가지고 와서 가져오겠다. 연준 의장은 계속될 것이다. 해임되지 않고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싸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25년의 모습이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김광석입니다.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줌으로 좀 연결해서 그 현안을 좀 전달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했었던 역할을 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 찾아와서 중요한 현안을 전달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그 소용돌이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졌고 세상은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그 소용돌이는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다. 우리는 그 소용돌이에서 정말 그냥 빠져서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잘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옆에 놓여 있다. 오바마 전과 후는 달랐고요. 트럼프 전과 후는 달랐습니다. 역시 바이든 전과 후는 뭐가 달라도 달랐거든요. 트럼프 2.0 시대 전과 후는 또 달라질 것이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 큰 그림을 그려보는데, 도대체 트럼프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은 무엇일까? 트럼프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을 이미 모자 위에 써놓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가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만 이 마가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마가가 뭘까? 트럼프는 미래의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 다 싹 끌어가지고 와서 가져오겠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가지고 와서 미국 내의 제조기지를 완성시키겠다. 이게 마가의 완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산업, 로봇산업, 자율주행차,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또 배터리, 이런 미래 유망 산업을 모두 가지고 오는 건데,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을 가져오는 거다. 밸류체인을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A부터 Z까지 다 가져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반도체 산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설계는 미국이 제일 잘해요. 소재는 일본이 제일 잘해요. 그리고 제조는 파운드리라고 하죠. 대만이 제일 잘해요. 한국도 잘하지만 분산되어 있어요. 이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근데 글로벌 밸류 체인을 없애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미국 내에 완성시키겠다. 설계, 소재, 장비, 제조, 시험 공정, 그리고 판매, 서비스까지. 서비스는 뭐예요? 반도체의 영역에서의 서비스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가 서비스인 거예요. 메타가 서비스인 거예요. 챗GPT가 서비스인 거예요. 결국 미래 유망 산업의 밸류 체인을 미국 내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입니다. 그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정부 구조를 만들죠. 그동안에 없었던. 그게 뭐죠? GEC, 정부 효율성 위원회,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이 GEC를 누가 제안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제안했던 거예요. 근데 이 GEC가 뭐 하는 거죠? 조직이 연방정부의 회계장부를 보고, 회계장부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빼다가 효율적인 데다가 옮기는 역할을 해요.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상위에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부가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없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국회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런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예산을 관할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한 가지 또 다른 역할이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정부 자문위원 활동을 정말 10년 넘게 해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나 여러 그 자문 활동들을,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10년 넘게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정부 정책에 제안을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제발 좀 정부가 미래 산업을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발 좀 CES 좀 갔으면 좋겠다. 지금 정말 많은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관심 갖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30년 전 규제 가지고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산업이 패러다임 변화를 일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마가는 결국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야 돼요. 그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여기는 그런 규제가 없네? 그런 나라로 가고 싶어야 돼요. 자율주행차 사업하고 싶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사업 시험해야겠네. 여기는 규제가 프리하네. 그러면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을 공무원이 잘해요? 전통기업이 잘해요?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합니다.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를 달릴 때 일론 머스크 혼자 미래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주산업 고민하고 자율주행차 고민하고 AI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다, 소프트웨어다 라고 제정이 내린 인물입니다.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원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배분하고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완화시켜서 그 영역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기업들이 그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는 겁니다. GEC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동안 얘기했던 공약들, 그리고 공화당 정책 공약집에 있던 세부 조항들 가지고 정말 이 마가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실현시키려는 생각인지 퍼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일기 때 여러분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역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두 리더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조기지를 두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 안 해도 되는 나라다라는 것은 굉장한 매력을 주는 겁니다. 굉장한 매력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제조기업에게는 어쨌든 비용이니까 비용 감소라는 매력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정책입니다. 기후변화 필요 없다. 2번. 두 번째는 법인세 절감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1%까지 끌어올렸다면, 트럼프는 나 법인세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기업들은요, 당연히 절세하고 싶죠. 그러면 그만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법인세 절감, 이거 매력적인 거예요. 다소 노동력 비쌀지 몰라도, 노동 인건비 비쌀지 몰라도 법인세 절감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두 가지 매력적인 요소를 느끼고 미국의 현지 공장 둬도 되겠다. 마가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론자죠. 금리 인하를 추구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기업들은, 또 미국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할 수 있죠. 이보다 더 좋은 경영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금리 인하론자예요.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자 해요. 다만 여기서 모호한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모호한 의견이 뭐냐면 파월과 불편한 동거하는 거 아니냐. 파월이 오히려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파월이 과연 해고될 수 있느냐? 파월이 과연 사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사임을 안 한다면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온다던데? 관세율을 올리고 경기 부양하면 오히려 인플레 온다던데? 과연 그렇게 되면 정말 금리 인하 가능할까? 오히려 금리 인하 어렵지 않을까?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일지라도 그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이 중요한 줄기에서 벗어나요. 이것은 제가 충분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져가세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추구하는 금리 인하론자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금리 인하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고 기업들은 그게 매력적인 환경으로 느낄 것이다. 그게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된다.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자 한다. 그 부분에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시겠죠? 네 번째 수단이 뭘까요? 네 번째가 바로 강력한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 하면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관세고요. 관세 전쟁의 역사를 잠깐 돌아가 보시면 이미 미국은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관세율이 역사적으로 떨어지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관세율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18년, 19년, 20년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이후에 20년부터 관세율이 다시 하향 안정화된 걸 보면 트럼프 시대 동안 관세율이 치솟는 건 맞다. 자, 그러면 관세율이 치솟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출하기 어려워져요. 수출하기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현지 생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마가를 완성하기 유리한 정책 수단이 됩니다. 근데 잠깐 힌트를 드릴게요. 벌써 답변이 됐죠? 관세를 올리면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입을 막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관세를 올리면 높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관세를 올리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막는 장치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수단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편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말고 현지 생산하라,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 네 번째가 되겠다. 그러면 바이든의 정책 드라이브는 뭐였어요? IRA였어요. 그 다섯 번째, IRA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IRA, 칩스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무역전쟁했던 인물이거든요. 둘 다 무역전쟁은 하지만 무역전쟁을 하는 수단,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물론 트럼프라는 인물은 IRA 없애겠다. 유세 현장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렇지만요. 그건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공화당은 트럼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공화당의 정책 공약집에는 IRA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IRA를 지지해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거의 몇 안 되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중국을 나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정책이다. 그런 좋은 정책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좋은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걸 왜 없앱니까?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없앤다는 표현은 뭘까요? 이름을 없애는 겁니다. 바이든의 성과인데 그 이름을 놔두겠습니까? 이름을 없애는 거다. 세부 조항들은 살아 숨쉴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겠죠. 예를 들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 저는 예측을 한다면 뭐 마가 액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그러나 세부 조항들은 거의 그대로 살려두고 조금 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조항들을 더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관세 전쟁까지 붙여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5가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나 칩스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여전히 활용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당연히 미국에서 현지 생산 방식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죠. 왜? 중국과의 공급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서 공장을 돌렸던, 중국에서 우회 생산했던, 여러분 관세 전쟁도 굉장히 무서운 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미국 주가 오르고 일본 주가 올랐는데 중국 주가 떨어지고 한국 주가 떨어졌던 건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관세 전쟁 일으키면 중국 주가 떨어지겠죠. 중국 경기 안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떨어졌을까요? 중국을 공격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회 수출을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결국 그 우회 수출조차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구조가 다 미국으로 이동시켜서 마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책 수단들이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바로 저는 FTA라고 생각합니다. FTA 정말 싫어하죠. 원래부터 일기 때도 싫어했죠. 한미 FTA 싫어했고, 나프타 정말 혐오합니다. 나프타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예를 들면 나프타 같은 경우 멕시코와의 FTA가 있으니까 굳이 공장을 미국에 둘 필요가 있어요? 멕시코에 두죠.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하고 그리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나프타를 없애면 관세를 또 높이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게 덜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지 생산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채택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FTA 같은 거를 재협상, 대대적으로 재협상을 하거나 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 마가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되겠다. FTA입니다. 이런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왜 끝났을까를 돌이켜보면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었던 것이고 또 그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의 배경에는 전쟁이 빠지지 않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었죠. 근데 경제 제재를 가했었을 때 사실 러시아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경제 제재를 가했더니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안 할게. 근데 유러피언 국가들이 이미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40%가 넘었는데 그 천연가스 수급이 안 되니까 가스관을 잠그니까 정말 얼어 죽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OECD 회의 참석하려고 겨울에 여러 번 그 파리에 갔었거든요. 파리 보통 여름에 가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낭만이 있습니까? 근데 겨울에 가면요 너무 추워요. 겨울에 파리를 제가 왜 가겠습니까?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정말 춥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서 그 추위가 더 느껴져요. 살에 그 뼈를 에이는 추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난방을 많이 안 떼요. 원래
거기가 문화가 그래요. 그 옷을 두껍게 입어요. 실내에서도. 약간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워낙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더 아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어땠나요? 오히려 중국, 인도의 원유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대체로 수출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상대적으로 값싼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바이든은 중국을 혹은 러시아를 고립시키지 못했습니다. 고립시키지 못했고 동맹국끼리 싸우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방국, 미국과 미국 우방국 이들끼리 똘똘 뭉쳐서 중국을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재밌게도 나머지 국가들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왕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게 똘똘 뭉치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단단해지는 거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가 중국이 중동 국가들이랑 친해지면서 야 우리끼리 왜 달러로 원유를 내가 돈 주고 사오지? 위안화로 결제하자. 브릭스 국가들끼리 야 우리끼리 왜 달러로 거래해? 우리 헤알화로 반 결제하고 위안화로 반 결제하자. 이런 식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인물이에요? 누구와도 동맹국적 지위를 갖지 말자. 한국과도 방위비 분담하고 주한미군 철수할게. 그냥 우리는 거래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유리한 전략일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바이든을 공세에 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자고 전쟁을 멈추지 못한 자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유세 현장에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유세 현장에서 얘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는 방식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땅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매력적이게 제공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를 미국 편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름 푸틴과 친교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중동 국가 이런 국가들하고 나름 친분을 쌓고 또 협상을 하고 하면서 나름 친분을 쌓은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는 거예요. 중국을 고립시켜야만 사실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정점을 찍는 거, 마가의 완성, 활용 정점을 찍는 것은 대만을 내주는 겁니다. 대만을 왜 내줘요? 어떻게 정점을 찍어요? 대만을 내준다는 것은 껍데기를 내준다는 것이고 알맹이는 TSMC죠. 그래서 TSMC 공장을 완성시키고 TSMC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다 미국 본국으로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TSMC 선배들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들 데려오기 좋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 앞에 놓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어쨌든 이 TSMC 인력들이 미국으로 이동시키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치 대만은 중국으로 내주는 방식. 대표적인 게 홍콩이거든요. 홍콩도 그래요. 홍콩을 내줬지만 사실 홍콩을 대표하는 산업, 영화 산업은 미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홍콩 배우들, 엔지니어들, 감독들, 이 모든 영화 산업의 핵심 인재들은 미국 헐리우드가 다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져간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키고 반도체 공급 안 하고 에너지 공급 안 하고 하면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겠죠. 트럼프의 큰 그림은 모든 걸 다 미국 내 완성시키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트럼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크게 손을 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였다면 가장 크게 울상을 지었던 인물 한 명이 파월 연준 의장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굉장히 큰 의문이 과연 트럼프는 파월을 내칠까? 내칠 수 있을까? 이 질문. 그리고 파월은 만약에 사임을 할까? 그 독립성이라는 그 대주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사임이 가능한 걸까? 그런 관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대주제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 론자인데 분명히. 근데 더군다나 상충되는 것이 관세 인상한다고 그랬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경기 부양한다고 그랬고, 그 밖에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대주제가 있는데 과연 금리 인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1편에서 트럼프의 진짜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다면 거기에서 의문이 남는 그 부분, 금리 인하 가능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보시고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파월을 내칠까? 내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8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또 유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선 전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월 달에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가 작은 금리 인하도 아니고 빅컷의 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노했죠. 야, 이거는 정치적 금리 인하다.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금리 인하다. 대노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당장 자를 거야. 내가 당선이 되면 너 당장 자를 거야. 대노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쨌든 11월에 대선이 있었고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또 파월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모호한 의견일지 모르지만 당선 결과가 나온 후 금리 인하 했지만 이것은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의 금리 인하니까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 25년 1월부터의 금리 인하가 아니니까 역시 반항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트럼프 입장에선 할 수 있어요. 왜 내 정부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금리 인하하나. 모든 금리 인하라는 좋은 선물은 내 정부 기간 동안에 해야지 라는 겁니다. 나는 금리 인하론자고 나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고 나는 기업 프렌들리한 인물이야. 더군다나 제가 1편에서 강조해드렸던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금리 환경을 조성시켜서 낮은 금리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마가를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너 보니까 내 말 안 듣네? 너 해임시킬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 말뿐 아니라 이 사람의 인물됨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저는 트럼프 일기 때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일기 때 모습인데요. 파월이 금리 결정 FOMC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모습을 TV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뭐 하는 거예요? 트위터 하는 겁니다. 트위터로 뭐 하고 있죠? 파월이 금리를 동결하니까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냐라고 트위터질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rate cut, 금리 인하해라. 안 하면 I will cut you. 금리 인하 안 하면 난 너를 자르겠다라고 트위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통화 정책에 민감하고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랬다가는
뭐 탄핵 얘기가 나올 만큼 야 이거 무슨 통화 정책에 독립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얘기가 들릴 만큼 뭐 심각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통화 정책에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의 수장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 정책의 수장 대통령이 통화 정책에 관여하는 게 맞다. 통화 정책이 독립되어 있는 게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최근에. 뭐 제 입장에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 거예요. 뭐 그런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통화 정책 기조에 혼선이 생겼어요. 금융권에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세미 페드워치 상에서 재밌게도 12월까지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연이어서 금리 인하를 막 할 것처럼 생각했다가 금리 인하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있고 25년 연내 금리 인하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 제동이 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다라는 기사가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그동안 유세 현장에서 파월을 뭐 자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법적으로는 트럼프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파월 연준 의장직은 임명직이긴 하지만 임명받음과 동시에 임기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었습니다. 임기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임기가 보장받지 않으면 독립성이 부여받기 어렵겠죠. 언제든지 해고가 된다면 독립성을 부여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임기를 보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독립성을 주는 방식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임기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 의장에 대한 임기가 26년 5월까지입니다. 26년 5월까지는 연준 의장직을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죠. 지난 11월 FOMC 회의 끝나고 FOMC 회의가 4시에 있었고 4시 반부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정확히 42분 동안 있었습니다. 저 이거 라이브로 직접 들었지만 새벽 4시에 라이브로 직접 들었지만 끝나고 3번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퇴 요구를 할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임시킬 수 없으니까 사퇴 요구 압박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퇴 요구 압박하면 물러날 거냐 이 질문이에요. 그럼 결국 법적으로는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파월이 스스로 사임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사임할 거냐 이 질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FOMC 미팅 이후 그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 중이고 그런 질문을 2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지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잠깐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는 do you believe?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The president 이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fire 그러니까 해고하거나 혹은 demote 강등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강등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게 너를 강등시키려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파월이 not permitted under the law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못 알아들어요. not what?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로 not permitted under the law. Thank you. 법에 의해서 법의 기초에서 나는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나는 내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법에 의해서 나는 연준 의장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해임되지 않고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해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상하원 의원이 다 공화당 아닙니까? 레드 스윕이니까 법제도를 바꿔서라도
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연준의 독립성은 최상위법입니다.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은 재정정책의 리더예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굳이 통화정책의 리더입니다. 그 리더는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분리되어 있고 분리되어야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쉽게 말하면 이쪽 사이드에서 물가지표를 계산해요. 추계해요. 물가지표를 여기서 계산해서 발표하면 통화정책의 수장은 물가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물가지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해요. 근데 만약에 금리 결정을 하는 한국은행이 물가지표를 직접 추계한다고 생각해봐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금리 결정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 본 사람이 스스로 채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시험 본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이런 겁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키고 각각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거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식으로 설명드릴게요. 한국은행 총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직에서 내려오게 시킬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아까 영어식 표현으로 디모트라는 표현이에요. 강등시키는 것. 그럼 총재직에서는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 직원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금통위 위원인 거는 여전한 거. 이게 다른 거예요. 한국은행 직원이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위원을 구성하거든요. 자,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통위처럼 FOMC 위원이 있어요. FOMC 위원은 12명으로 금리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점도표 12개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7명의 가버너, 연준 위원들과 5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 한 명이 연준 의장인 거예요. 근데 연준 의장직을 박탈당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시 FOMC 의장으로 선출해요. 그러니까 페드 의장직을 잃을 수는 있지만 FOMC 위원장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독립투사가 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어쨌든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것은 조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정말 일말의 양심을 갖고 그 독립성을 위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항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투사가 되어서 만장일치로 파월 연준 의장을 의장직에서는 내려오더라도 FOMC 위원장으로는 선임할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아닐지라도 금통위 위원장으로는 만들어줄 것이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 금통위 위원장은 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총재직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걸지라도 임명하는 것일지라도 이게 구조입니다. 이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위원들이 강하게 더 반발하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싸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론자로서 차라리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주고 트럼프는 현명하게 어떻게 하려 할까요? 금리를 인하할 만한 환경을 조성시키려 하겠죠. 물가 안정되는 흐름을 유도할 것이죠. 그래야 금리 인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12명에게 생각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바로 트럼프 시대에는 어쨌든 관세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걸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간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은 41년 만에 최고치예요. 우리 작가님 인생 동안 처음 만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을 만났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거예요.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22, 23, 24, 3년 동안 어떤 어려움에 당면한 거예요?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에 당면한 거예요.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증가하지 않으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22, 23, 24.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했는데 그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는 그것을 맹공격했을 겁니다. 유세 연장 동안에.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용인할까?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정치적 관점에서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과연 정말 트럼플레이션이라는 게 올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 드릴게요. 관세율을 올릴 거다. 실제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떨어졌었는데 트럼프 시대 이후 관세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었고 그때 관세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증 분석을 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단서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리면 해당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때 해당국은 관세를 안 올리고 가만히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도 관세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올릴 때 다른 나라들은 관세 안 올린다라고 가정하면 그런 거예요.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제가 강조합니다. 경제는 산수가 아닙니다. 동태적으로 바뀝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 다른 나라도 관세를 올린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봐야 됩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올립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 중국도 같이 관세를 올려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감소합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요. GDP 증가율이 위축됩니다. 경기 둔화가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올까요? 디플레 압력이 찾아와요. 경기 둔화 압력이 찾아와요. 자, 단적인 근거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품목 중에 쌀이에요. 513% 관세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왜 높일까요? 관세라는 조치는 왜 도입한 걸까요? 높은 가격에 수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기 위해 관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왜 도입하는 건가요? 높은 가격에 중국산을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산 수입을 안 하기 위해 관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관세를 도입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관세를 도입하니까 오히려 그 나라산 교육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관세는 장벽이고요. 보호무역주의 수단이에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 관세를 매겨서 보호무역주의를 강구한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 있어요. 무역학 이론인데 경제학에서 이 무역학 쪽의 수업을 공부하면 1학년 때 나오는 그 가장 범용화된 이론이 Infant Industry Theory가 있습니다. 이 유치산업 보호론. 유치산업 보호론의 유치산업이 유치원 할 때 유치예요. 어린아이 산업이다 이 뜻이에요. 쌀 산업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는 거 쉽게 가장 쉬운 접근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하면 비싼 가격에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안 받겠다 이거고, 그리고 미국만 수입 안 받겠다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입 안 받겠다 해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스틱 밸류 체인만 형성되는 거예요. 국산화되는 겁니다. 국산화 열풍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또 두 번째, 그러니까 트럼플레이션의 근거로서 많이 삼는 것이, 트럼프는 정말 적극적으로 재정 편성하지 않습니까? 실제 공약들을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재정 편성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뭐 해리스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재정 적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막대한 재정을 퍼부어 가면서 경기 부양하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도 뭐 개인 소득세율 인하하고 불법 이민 차단하고 뭐 이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정책을 입안할 때 파월이, 아까 계산할 때 파월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가를 완성해요. 그러면 절대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단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책들을 단행할 때도. 왜냐하면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일단 관세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룬 것은 주로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만한 요소들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야기하는 거 말고 다른 변수들은 왜 안 논하죠? 여러분, 미국이 가져올 만한 그런 산업들이 목재 산업이에요? 그냥 건설 산업이에요? 첨단 산업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노동 집약적이지 않아요. 자동화예요. 여러분, AI 최고 국가예요. AI가 더 많이 보급돼요. 로봇이 더 많이 보급돼요. 효율화됩니다. AI를 활용한 효율성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부분은 왜 생각하지 않죠? 이민자를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를 차단하는 거예요. 필요한 노동력은 더 적극적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또 강구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노력들을 또 볼 건데, 오히려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에서는 2017년부터 20년까지 GDP 대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합니다. 이 구간에. 경기 하방 압력을 줘요.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에요? 디플레 압력이에요? 디플레 압력이에요. 실제 물가 상승률을 봐야겠죠. 미국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17년에서 2020년까지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특히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율을 끌어올렸는데 미국 물가 상승률이 어떠했어요? 추세적으로 하향했죠. 2%를 밑돌기 시작했죠. 디플레 압력이에요. 관세율을 올렸는데 왜 물가가 안 치솟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실제 이 기간 말고도 역사적으로 관세율을 올려잡는 구간을 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레벨 다운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화되는 구간이고, 이건 경기 하강 압력이고 디플레 압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트럼프 시대에는 경기 하방 압력을 줄 것이고 세계 교역량을 줄일 것이고, 이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머스크예요. 글로벌 최대 해운사. 왜? 교역량이 급감하겠구나. 보호무역 조치.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엄청나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데이터 분석하고 논문 쓰고 연구하고 방송 출연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라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 아니냐, 마이너스 물가도 기록하고 그때입니다. 이때가 미중 패권전, 미중 무역전쟁, 관세 끌어올릴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 펼칠 때 인플레 온다라는 것을 정말 그럴 것인지 재고해 봐 주십시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견 드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다른 수단, 인플레이션을 과연 용인할까? 가장 강력한 수단은 뭘까? 사실 아까 41년 만에 고물가가 찾아왔었던 22년 7월 그 9.1% 인플레이션율 찍었던 그 지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던 지점이에요. 그리고 41년 전 초인플레이션이 또 야기됐었던 그 지점도 오일 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뭐예요?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원자재 가격, 원유, 천연가스, 이 가격이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거고, 이 가격이 급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됩니다. 근데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석유화학 산업,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하겠다. 그리고 한국에 전화했죠. 조선업 협조해달라. 물론 방위산업 관점에서 협조해달라는 겁니다. MRO라고 합니다. 유지보수 산업. 우리 미국 해군 유지보수 도와달라, 이겁니다. 20조 수주했죠.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 미국이 이제 원유를 순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2년 전부터. 그리고 더 많이 원유를 생산해 나갈 텐데 뭐가 필요하겠는가? 유조선, LNG선 필요하다. 그것도 협조해달라, 이겁니다. 뭐 그걸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큰 그림이긴 하겠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현상이 있을 때 우리는 원유를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글로벌리 원유 공급을 늘려서 국제 유가를 낮추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지 않을까. 정말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대재앙 올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거라는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런 의견을 저는 제 책에서도, 트럼프 2.0이라는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가 정말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2025년은 세계가 이 소용돌이에 던져지고 있는 국면이고, 대전환이 또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좀 불리하게 또 전개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정말 이 대외적으로도 소용돌이가 이렇게 몰아닥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경제 내부에도 정말 더 큰 소용돌이가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특히 이 24년 끝자락은 정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국회에서 그 예산안을 소위 통과해야 되는, 계류하는 과정이고, 확정 예산안을 이제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역시 25년에 대한 확정 예산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했는데, 그 상황 하에서 25년 경제를 판단할 때 또 세수 추계를 잘못하고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세수 추계를 하면 안 된다. 국회도 그 부분을 감시를 잘못하면 안 된다. 기획재정부도 실수했다고 가정한다면 국회도 실수한 거다. 역시.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나홀로 결정한 건 아니잖아.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지만 예산안은 국회 감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25년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정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정국에 이 정치적으로는 이 대외적인 이 대혼란과 대내적인 이런 현안들을 상대적으로 덜 고민하고 정책 결정자나 정치 결정자들이 서로 소위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보니,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한 발 더 도약하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기회를 쟁취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자꾸 길을 물러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세수 추계가 소위 세수 펑크가 났다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고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났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왜 나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왜 문제인지, 이게 왜 반복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사실은 제가 이 재정 정책에서 조세 정책이라고 하죠. 세수를 추계하고 세수를 집행하는 세입과 세출, 이 부분의 전문성은 제가 많이 있진 않은데 이 영역과 이 거시경제 정책과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들이 좀 더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24년 9월 누계 국세 수입 현황입니다. 일단 이게 전체 총 국세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내국세 중에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23년에 우리나라 세수가 344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예산 계획했던 거, 이게 세수 추계입니다. 그럼 이거를 작년에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보니까 법인세는 이만큼 있을 거야, 소득세는 이만큼 들어올 거야, 소비세는 이만큼 들어올 거야, 증권거래세는 이만큼 들어올 거야 라는 것을 전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망의 기초에서 세수 추계,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게 367조 원이었던 겁니다. 전망치인 거예요. 전망치. 예산은 전망치입니다. 근데 그게 9월까지의 누계를 보니까 23년 누계는 266조 원이었어요. 근데 24년 누계는 255조 원입니다. 그러면 23년의 9월까지의 누계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럼 심각하죠. 이건 정말 심각하죠. 진도율로 보면 23년 진도율 77.5였는 거고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78.3%니까. 근데 24년에 진도율은 69.5%니까 진도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거, 오해도 제가 풀어드릴게요. 뭐가 문제냐? 제가 가정경제에 비추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빠가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우리 엄마가 내무부 장관이잖아요. 우리 엄마 내무부 장관이 100만 원 중에 100만 원 이상을 쓰셨어요. 12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럼 우리 집은, 우리 가게는 적자죠. 적자가 2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적자 20만 원이 발생했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건 재정적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 채무가 발생했다는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개념이 뭐냐면 우리 아빠 월급이 다음 달 월급이 100만 원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말에 100만 원 들어올 거잖아요.
말일날. 그래서 이번 달 열심히 우리 엄마가 막 내무부 장관께서 쓰셨단 말이에요. 막 쓰셨는데 100만 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80만 원 쓰셨단 말이에요. 20만 원 정도 저축하자. 그랬는데 100만 원은커녕 7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얼마가 부족해진 거예요? 10만 원이 부족해진 거예요. 이게 세수결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자의 개념하고 달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빠가 거짓말한 거죠. 나쁘게만 표현한다면 아빠가 잘못 전망한 거죠. 100만 원 이번 달 월급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면 뭐 죄송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빠가 이번 달에는 한 100만 원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안 되신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인지를 말씀드리고 얼마만큼 문제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이제 일종의 견제장치로서 확인하는 기구가 있어요. 국회에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줄여서 나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신 나보가 세수 결손을 추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23년의 실적치가 344조였습니다. 그리고 24년 본 예산이 367조였어요. 그러니까 367조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보가 이번에 전망을 했더니 367조는 없어. 왜냐면 지금 9월까지잖아요. 그럼 10월, 11월, 12월 달에도 얼만큼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나름 추정을 해보니까 337조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추정을 해보면 약 30조 정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세수 결손 규모가. 그럼 예를 들면 소득세가 8조 원 덜 들어오는 거고, 전망했던 것보다 8조 원 덜 들어오는 거고, 법인세가 전망했던 것보다 14조 원 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현 정부가 이 세수 결손이 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조 정도 세수가 부족하겠구나. 우리 올해 이만큼 세출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럼 30조 정도 세출할 만큼의 능력을 손실했으니 그러면 30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세출을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재추게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면 재정 대응 방안 세부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4조 정도, 외국 환평형 기금 4조에서 6조 정도, 주택도시기금 2조에서 3조 정도, 교부세 배정 유보.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저마다 다른 데 쓰려고 했던 기금들인 거예요. 다른 데 쓰려고 했던 자금들이에요. 다른 데 쓰려고 이미 준비해 놨던 자금들을 다른 데로 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돈들은, 이런 재원들은 아무 의미 없는 재원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재원이었으면 30조 세금을 왜 거둔 겁니까? 그리고 이 기금들을 빼서 다른 데다가 조달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기금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하죠. 수포 강달러 1,400원대의 환율 흐름이 야기되죠.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뭐예요? 외국 환평형 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달러 기조일 때 외환시장의 대응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주택도시기금이 뭡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일부가 예를 들면 여러분 2,100만 임금 근로자가 평생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청약저축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분양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주택도시기금의 일부가 청약저축에도 들어갑니다. 교부세,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 소멸 현상이 있고 인프라가 부재해지고 지방 소멸 현상에 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런 재원들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편성해 놨던 재원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갑자기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재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온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세수 추계를 잘못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수 추계를 실수한 그 규모가 단순히 300조 세입 중에 3조가 아니라 30조라는 거예요. 10%입니다. 여러분, 30조에 달하는 세수는요, 30조 예산이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입니다. 한 해의 R&D 예산이 30조예요. 그만큼을 잘못 추계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잘못 추계하고 올해도 잘못 추계했다. 이런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수를 잘못 추계하면 그만큼 그 다음 해의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세수 추계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세수 추계를 소극적으로 하니까 또 세출 계획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우리 경제는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각종 구체적인 그 내국세에 들어가는 부문별 세수가 더 많이 거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더 좋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경제를 유독 정부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극심한 불황이 왔고 극심한 불황이 오고 있는데 왜 정부는 계속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느냐? 왜 회복한다고 전망을 하느냐? 저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골목을 지나다 보면 정말 이 내수 불안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체감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그 유리창문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폐업의 문구를 걸어붙이는 사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든 거를 쏟아부으셨을 텐데 그 자영업자가 23년에 97만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는 100만이 넘게 폐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폐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은 내수 경기가 부진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22년 마이너스 0.3, 23년 마이너스 1.5, 24년 상반기 기준 마이너스 2.4, 3년 연속 마이너스, 트리플 딥, 역사 이래 최초입니다. 이렇게 내수가 부진합니다. 내수가 과연 회복될까? 라는 전제를 하는 건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수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차라리 내수가 회복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가정을 하고 최악의 가정을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정부 사이드에 있는 KDI, 또 한국은행, 정부 사이드의 전망을 대표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두 기관의 전망을 보면 KDI도 올해 경제를 좋게 전망하고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2.4%, 내년 경제 2.2% 나름 괜찮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한국은행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래프입니다. 24년 상반기를 쪼개보면 24년 상하반기 성장률이 나름 2.4%가 유지되는 이유는 수출이 견인해서예요. 내수는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4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좀 쪼그라듭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어렵죠? 자동차도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25년 트럼프 시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25년 성장률이 2.2%를 유지할까? 저는 의문을 갖고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해부를 해봤는데 수출 기여도가 쪼그라드는 반면 내수 기여도가 그걸 대체할 거라는 전제인 거예요. 글쎄요. 그리고 그게 또 역시 상저하고예요. 그럼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제하면 그만큼 기업들의 활동이 나아지는 것이고, 물론 24년 기업들의 활동이 25년의 법인세로 연결되겠지만 그 법인세가 많이 거치고 소득세, 소비세 이런 것들이 세수가 거칠 거라고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실제는 이번에도 KDI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담당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게 반복되냐는 거예요. 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희망적으로만 전망하고 계속 그걸 하향 조정하는, 다 와서 하향 조정하는, 그게 왜 반복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양치기 소년을 만들잖아요. 자꾸. 안 믿잖아 이제는. 중립적으로 전망하고 객관적으로 전망하고 오히려 최악을 가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최악을 가정하고 절대 이 밑으로 가지 말자. 물론 제가 목표치를 제시하자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전망치를 제시해서 방향성을 옳게 가져가고 세수 추계를 실수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경제 전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면 그게 또 부작용을 계속 초래하게 되니까 저는 25년 경제 전망서에서 제가 제시했던 전망치가 1.9%였는데 사실 이 전망치를 제시했던 시점이 벌써 한 1, 2개월 돼 가는데 그동안 시나리오 2보다는 시나리오 3에 가까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금리를 인하해도 그게 실물 경기 부양보다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 더 쏠리고, 그리고 그 돈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산시장보다는 미국 자본 자산시장으로의 쏠림이 더 역력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25년의 모습이 제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더 정신 차리고 정부든 정치든 산업계든 교육계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25년에 단단히 대응하고 준비하는 그런 연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좀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연말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립니다.